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주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주택 보면 이제 매도 청구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오늘 아니죠. 어젠가 그래. 어제 제가 직접 그 상담했던 사례인데 일단 주제는 뭐냐면 5% 그러니까 지주택 사업구역 내에 5%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매도 청구에 사올 것인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5%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택법상 적용을 받아요, 매도 청구가. 그러니까 뭐 주택법은 다시 집합건물법을 준용을 하죠. 그래서 매도 청구하려고 그러면 뭐 10년 이상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해서 매도 청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기타 사업구역 내 95% 이상 이제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사람들에서는 80%만 확보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뭐 10년도 안 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80%만 확보해도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매도 청구 해버리면 되는데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 땅의 그 크기가 5%가 이상이 된다 그러면 아니면 유대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족 관계가 그래가지고 그게 합쳐서 5% 넘는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이거를 매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이 매도 청구 대상에 10년 이상 이제 보유했다 쳤을 때 그 땅 자체가 5% 이상이니까 나머지 땅 그 땅 빼고 나머지 땅 다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95%가 안 되니까 매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못 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땅인데 보통은 이제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세요. 제가 왜 어제 상담하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은 뭐 주로 집안 대대로 땅 부자였나 봅니다. 이제 파주 어디서 이제 주택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땅이 있더라고요. 이제 몇십억대, 뭐 몇백억대 부자인데 이게 매도 청구가 5%가 왜 중요한지 전혀 모르세요. 뭐 80%, 95%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내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아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또 사업을 하시다 보니 금방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동의 안 해주면 사업 진행 못 하겠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그랬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뭐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뭐 알박기 비슷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박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알박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협상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그렇게 이용하면 될 거고요. 지역주택 조합이나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돈을 많이 줘가지고 토지를 사든가 아니면 그 땅에 5%가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비율이니까 전체 사업부지 내에 5%가 넘는 땅이 있으면 전체 사업부지를 늘리면 되잖아요. 늘리면 5%를 넘어가죠 이제. 그러면 그게 5%가 안 되는 땅이 되는 거니까 매도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뭐 땅 사업 부지를 높이려면은 뭐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받아야 되고 뭐 이제 설립인가 그 신청하고 다시 변경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업 부지가 땅이 지도를 보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뒤엔 다 산이고 앞에는 뭐 도로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도로 넘어서까지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사업구역 그 넓이 자체를 넓히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쉽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미리 이제 사업 그 진행 상황부터 봐가지고 말을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업무 대행사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주, 두 번째는 조합, 세 번째는 업무 대행사 관련된 건데 보통 현실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주택조합 만들자, 돈 모아서 땅 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대행사가 보통 있어가지고 업무 대행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만들자. 추진위원회를 해가지고 분양 대행사 이제 그 계약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조합을 만들자 이렇게 진행되죠. 보통 업무 대행사가 있어야지 뭐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사가 그러면 공짜로 해주냐?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 다 사업이 끝났을 때 이제 뭐 상가가 지어지거나 아니 아파트가 지어질 때 자기들이 받을 보수를 보통 물납으로 많이 받죠. 이제 상가 몇 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상가 분양권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조합이 진행하다 보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대위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이제 뭐 정권 교체가 되죠. 조합 이제 기존 조합장 이사들이 다 쫓겨나고 총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합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딸려서 왜 실제 정권 교체될 때도 장관들 바뀌고 막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조합이 바뀌면 가장 큰 용역 대상 업체인 업무 대행사부터 바꾸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업무 대행사는 보통 뭐 적어도 1, 2년, 길게는 뭐 5년, 10년씩 막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합의 집행부가 바뀌는 바람에 내가 잘리는 계약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뭐 계약서, 업무 대행 계약, 뭐 용역 계약 같은 거 할 때 뭐 위약금 같은 거 걸어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가장 큰 거는 5%죠 사실은. 이 5% 이상 업무 대행사가 5% 이상 땅을 가지고 있고 조합에다가 빌려주거나 사용 승낙권을 줬다가 우리를 만약에 계약 용역 계약 해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 승낙한 것도 해지된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그 업무 대행사를 버리고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지 이게 뭐 이 업무 이제 규정을 잘 아는 사람 변호사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건 관련 5% 관련해 가지고 조합, 지주, 업무 대행사 간의 권리 관계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제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상 벌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조합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업무 대행사가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뭐 도와줄 때부터 아니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사업구역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는 말씀 못 드린 거고 아마 요 관련해가지고 법리 관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신탁회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브릿지 대출이나 PF 금융사가 들어왔을 때 어떨 때 PF를 해주는지가 또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미리 자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